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나의 인물관,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중앙일보사입니다. 5번째 위고입니다. 제5장 승리 빅토르의 사람 위고. 빅토르 마리 위고 1802년에서 1885년 프랑스 시인, 소설가, 극작가, 파리의 노트르담과 레미제라블 등 걸작품들을 남겼으며 낭만주의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 1977년 5월 월간 우쇼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5장 승리의 사람 위고. 사람의 겉모습이 천차만별인 만큼 그 내면인 마음의 세계도 천차만별이다. 그 몸과 마음이 엮어내는 인생도 저마다 다른 모습일 것이다. 험난한 파도와 난투를 벌이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잔물결에 장난치듯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또 고요하고 잔잔한 나날을 쌓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사는 일생이라면 난국에 의기양양하게 맞서 파도의 물보라를 마시며 도전의 일기를 써내려가고 싶다. 사람의 일생은 한편의 연극과 같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 빅토르 위고는 실로 연극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다. 위고가 살았던 19세기 프랑스는 변화와 격변의 무대였다. 나폴레옹도 그 무대에서 움직이고 싸웠다.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위고의 일생을 흐르는 낭만을 간과하게 되고 문호라는 말도 대중과 호흡한 서민성을 잊게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정감 넘치는 일생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인생은 항해다라고 한 그의 말이 떠오른다. 거친 바다를 용감하게 헤쳐나가는 항해사에 스스로를 견주는 것은 아닐까라고 상상해 보기도 한다. 풍파를 만나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강인한 생명이 고동치고 있었다. 위고의 작품에 흐르는 일종의 진보 정신은 그의 정체를 용납하지 않는 인생 태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별했다. 따뜻한 가정생활에 대한 동경을 품고 문학에 정진하며 청춘을 보낸 위고는 20대 젊은 나이에 이미 낭만파의 대표로 꼽히는 지위를 구축하고 있었다. 도서관에 다니며 성난소처럼 문학서적을 섭렵한 남다른 노력이 성공을 불렀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시대를 초연히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시류에 편승하는 것도 아니다. 자기 생명 안에 불타오르는 생각을 펜에 담아 행동하고 외치고 맹렬하게 살았다. 서재에 틀어박혀 창작에 몰두하는 것 등은 그에게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위고의 작품 속 주인공은 서민이다. 위고는 서민으로 사는 것을 신조로 삼았다. 스스로 서민이 되려고 노력했고 서민에 대한 애정을 절규하며 작품을 계속 썼다. 일본인에게 위고와 레미제라블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메이지 시대 말년에 그로이아 루이코가 아아무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작을 일찌감치 소개했다. 나도 소년 시절 도요시마 요시오의 완역본호에 감동해서 단숨에 읽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레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아아무정이라는 번역이 널리 퍼져 장발장의 심정을 표현하기에 적절했던 탓에 원제목의 정확한 의미가 잘 알려지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그 원제목 속에 위고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민중의 비참함을 그리면서도 그 민중 속에서 선한 광명, 진리를 찾고자 하는 예리함, 바꿔 말하면 속 안에서 성의 광채를 발견하고자 한 작품이기도 하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자신의 서민적 기질이 중요한 원동력이 됐음이 분명하다. 인생의 풍파를 제대로 겪은 것은 어느 시대나 서민이다. 서민의 신음을 방관했다면 레미제라블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수많은 명작을 남기며 이 작품이 세계문학사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까닭도 주인공 장발장의 기구한 일생을 통해 서민이 승리하는 인생을 노래하기 때문이다. 위고의 소설은 만이교적 이원론으로 관철돼 선악, 명암의 대립성이 너무 뚜렷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인간이 지닌 삶의 이상을 진지하게 파고들려 했던 위고의 강인한 창작 태도는 그러한 비판을 뛰어넘어
민중의 마음에 직접 침투했다는 사실로 나타난다. 아니, 서민 대중이야말로 위고에게는 유일한 선이었음이 틀림없다.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위고에게는 악일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위고의 작품 속에선 그 강하고 격렬한 심경이 선을 철저히 선으로 만들고 악을 끝까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구성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살기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짓은 악인데 위선의 억압이 어찌 악이 아닐 수 있는가. 소년 시절 위고는 가르침받은 목사를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상류층에게 인기 있던 성직작품 목사의 설교를 싫어하고 반대로 촌스러운 목사에게 호감을 느낀 그의 행동은 공상맞지만 말투에서 진실성이 느껴지는 목사와 친하게 지냈다. 레미제라블의 미리엘 주교도 생활은 검소하고 사제복도 허름하다. 그러나 마음은 바다처럼 너그러웠다. 이는 위고의 성직자관을 잘 드러내고 있어 흥미롭고 무엇보다 위선과 거짓을 극도로 혐오하는 그의 심정을 잘 드러내주는 것 같다. 위고는 만년에 이르러 지인들에게 장례식에 어떤 사제도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럴듯한 얼굴로 공허하게 말을 늘어놓는 사이베이 성직자에게 역겨움을 느꼈음을 엿볼 수 있다. 민중의 비애를 옷으로 덮어주고 등에 짊어지는 사람이야말로 종교인이 돼야 한다. 위고의 분노와 같은 개탄이 들려오는 듯한 말이다. 그렇다면 그는 장례식에 누구를 참관시키고 싶었을까? 그가 쓴 유서가 이를 말해준다. 진실과 광명, 정의, 양심, 그것이 바로 신이다. 신, 광명, 나는 4만 프랑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긴다. 내 시신은 가난한 사람들의 연구차에 실어 묘지까지 운반해 줬으면 한다. 위고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었다. 아니, 죽어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다. 교회라는 건이나 목사라는 매개체를 통해 추앙받는 곳에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빛나는 진실 속에서 신의 실상을 보고 사람들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으리라. 그의 언행을 과장되게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위고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내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고 웃을 뿐이다. 진실은 사람의 생명 속에 깊숙이 존재한다. 게다가 그 진실은 감춰져 있다. 그것을 가리는 것은 무엇일까? 위고는 치열하게 찾아내서 증오했다. 죄인을 다룬 작품 클로드 괴는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살인을 저지르고 처형당하는 클로드와 그를 살인자로 만든 작업장 주임의 관계가 형무소라는 특수한 상황을 무대로 긴박감 넘치게 그려진다. 살인자 클로드는 착한 사람으로 살해당한 주임은 사랑이나 관용이 거의 없는 인물로 묘사된다. 위고의 패턴이라고 하면 그뿐이지만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모독을 관가할 수 없었다. 죄인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단순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죄인이 왜 죄를 짓게 됐는지 그 원인을 직시하며 인간 심리의 극한과 현실 사회의 모순을 서로 대비하는 묘미로서 밝혀나갔기 때문이다. 그의 심정은 펜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사형반대 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한다.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 인간이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존재인지, 교육과 생활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얼마나 체계적 발상인지를 절규하고 싶었을 것이다. 생명력 넘치는 위고의 위고는 비참하고 가난한 민중에게 위선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 위고에게 생각은 곧 행동을 의미했다. 민중의 목소리를 작품에 되살리는 한편 그는 사회에 만연한 악을 날려버리기 위해 정치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위고가 정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왕당파, 보나파르트파, 공화파로 3번 바뀌었다. 그리고 나폴레옹 3세 시대의 위고는 파리의 국회의원에 당선돼 넘치는 열정을 정치에 쏟아부었다. 1848년 위고의 나이 46살 초여름이었다. 그러나 그의 정치 인생은 불과 3년 만에 막을 내렸다. 위원으로서 기량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이상을 추구하며 문학 분야에서는 정상을 향해 나아간 위고였지만 야심과 기만, 허영이 소용돌이치는 정치계에서는
그들의 농간질 앞에 고립무원의 상태로 내몰렸다. 시도 소설도 중단하고 몰두한 결과가 그러했다. 레미제라블의 초고이기도 한 레미제르도 중도에 포기하고 정치에 열정을 쏟은 위고는 쓴맛을 봐야 했다. 위고가 정치가로서 한 일은 빈곤 해결, 교육권 독립, 자유옹호 등 민중의 지위 향상의 구상을 담은 열변이었다. 그러나 문학가로서의 정직한 이상주의는 노련한 야심가들에게 너무 쉽게 놀아났다. 위고는 1851년 7월 나폴레옹 3세의 야망을 탄핵하는 의회 연설을 끝으로 영국 해협의 저지섬, 건지섬으로 망명하게 된다. 망명지에서 위고는 다시 살아 돌아온 듯 무서운 기세로 창작 활동에 몰두한다. 위고의 불꽃은 작은 섬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도 거세게 타올라 꺼지지 않았다. 위고는 먼저 정의로운 언론을 봉쇄한 나폴레옹 3세를 신랄하게 비판한 소설 소인배 나폴레옹을 저술하고 이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은밀히 출판했다. 또 징벌 시집을 써서 현 정부를 철저하게 공격했다. 인간은 팔다리가 없어져도 입이 있다. 입이 틀어막혀도 마음은 꺼지지 않는다. 위고에게 침묵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늘로 올라가든 땅밑으로 들어가든 정의를 계속 외치고 싶다는 일념이 작품의 물줄기가 됐다. 10여 년 동안 미뤄두었던 레미제라블도 다시 착수해 장편소설로 완성했다. 여러 세계의 전설 등 인간의 행위를 기시초부터 그려낸 웅대한 작품이 탄생한 것도 이때의 망명기간이었다. 격렬한 열정이라도 내면 없이 그저 나아간다면 얕은 바닥에 머무를 뿐이다. 위고의 열정은 깊은 곳까지 추구했다. 정간 시집은 자기 내면을 끝없이 탐구하려 했던 그의 또 다른 면모이기도 하다. 망명한 섬을 떠나 파리 땅을 다시 밟은 것은 정확히 19년 뒤인 1870년 68살 때였다. 그러나 귀국 후 곧바로 보불 전쟁의 반대를 표명하고 이듬해에는 국민의회 의원에 당선돼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나날을 보냈다. 창작 활동도 더욱 왕성해졌다. 임종 직전까지 창작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불타올랐다. 93년가 데오필 고테에게 바치는 애도시에서 그 불꽃을 볼 수 있다. 위고는 83년의 생애를 마감했다. 불과 같은 삶이었다. 한 인간이 거센 파도와 격투하면서 삶의 환희를 계속 부르짖고 머나먼 바다를 향해 노를 저어가는 씩씩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며 호련히 떠나갔다. 위고의 간은 개선문 아래 안치돼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이후 그해 유해는 판테온, 위인들의 묘가 있는 프랑스 사원에 안치됐다. 그러나 그에게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세계인의 마음에 작품의 생명이 계속 불타고 있다는 것이리라. 위고는 그야말로 빅토르, 승리의 사람이었다. 제5장 승리의 사람 위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